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노동자 대회가, 내일과 모레는 각 지역 파업대회가 열리는데 1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전국 4,600여 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서 교육당국은 파업 비참여자들을 활용해 급식을 운영하되 불가피하면 대체 식단을 제공하거나 수업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돌봄교실은 교직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0% 가까이 오른 시급 10,000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한 경영계는 복귀하면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는 노사 합의를 시도해 여의치 않으면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이어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다른 전자 부품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조치가 재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일본과 미국 주요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가 WTO의 규칙에 맞는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소 절차가 장기간 진행되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학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보도국 행정부입니다. 자,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참여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10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은 10만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급식 조리원이나 병원의 청소 근로자,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기간제나 파견, 무기계약 등입니다. 이들 중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업에 참여하는데 5만 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부터 사흘간 급식과 돌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파업 일정은 이렇습니다. 파업 첫날인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등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비정규직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학교일 텐데요. 교육당국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긴급상황실을 통해 파업 참가 예상 인원을 파악하면서 급식과 돌봄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동원해 정상 운영에 노력하되 불가피하면 대체 식단을 제공하고 학교별 여건에 따라 수업을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1,400여 개 학교 중 44%인 4,6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됩니다. 앞서 2017년에는 모두 15,000여 명이 파업해서 1,929개 초중고 급식이 중단됐는데 이번에 급식 중단 규모가 2배 이상 큽니다. 구체적으로 도시락 지참이나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하는 학교는 3,600여 곳입니다. 기말고사나 단축 수업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960여 곳입니다. 교육당국은 또 돌봄교실은 교직원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제 막판 실무교섭이 최종 결렬될 이후 다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1.8% 인상 외엔 모두 거부한 교육당국과의 협상은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일하는 여러 직군에서 파업에 참여하는데 특히 급식과 돌봄 교실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업 첫날 학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중 기자. 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나가 있는 학교도 오늘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인천의 한 초등학교도 오늘 총파업의 영향에 비껴나지 못했습니다.
이곳 학교에는 약 1,3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우선 급식의 경우 학교 조리 실무원 7명 가운데 5명이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오늘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급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빵과 떡으로 급식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 대체급식에 사용할 빵과 떡이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심시간 지난 이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돌봄 교실도 총파업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역시 학교 소속 돌봄 교사 3명 가운데 2명이 파업에 동참하기 때문인데요. 학교 측은 지난주부터 파업에 대비해 현직 교사들의 자원을 받았는데 파업 기간 돌봄 교실 공백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직원들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업이 사흘 동안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총파업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곳 학교도 급식 같은 경우에는 대체급식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 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자원한 교사들로 대체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안일 뿐 장기간으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앞으로 합의가 안 된다면 파업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늘 파업의 규모를 놓고는 정부와 노조 측이 약간 다른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노조 측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14,000여 개 가운데 6,000여 개 학교에서 비정규직 5만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년 전 파업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파업의 영향도 이전보다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 외에도 고속도로 수납원, 국립병원 청소 노동자 등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들도 참여합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9.8%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입니다. 근로자위원회는 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0,0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더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달 중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인데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에 이어 한국 수출 규제 전선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방국 범주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빼기 위한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엔 국제적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국 수출 화물에 대한 허가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으로 전략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아베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일본 언론들은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중국 신화통신도 쌍방이 모두 패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재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행사를 마친 뒤 외교부 차원에서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대응 방침을 내놨고 외교부 차원에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남북미 정상의 파격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인해서 재팬 패싱 지적을 다시 받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판문점 회동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주변 6개 나라 가운데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나라는 일본뿐이라며 고립됐다는 뜻의 모기장 밖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베 총리의 외교가 또 모기장 밖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한미 정상이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 조율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이 강력한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했다고 한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두 정상이 대북 긴밀 조율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과 유엔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미국 민주당 등에서 제기된 내실 없는 정치쇼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네, 7월 초면 분명한 장마철인데요. 장맛비는 자취를 감추고 무더위만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어린이나 노약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내륙과 강원 영서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춘천이 33도, 광주 31도, 대전 3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은 계속 오르겠는데요. 특히 토요일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은 내륙으로 북상하지 못하겠고요. 주말에 제주도에만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는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퇴근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그늘과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후보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앞서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낙연 총리 선호도는 21.2%, 황교안 대표 선호도는 20.0%로 나타났습니다. 6월 임시국회 문을 연 여야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공존의 정치를 주장하며 경제와 사회, 노동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별 해법으로 공존의 방식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모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연설을 이어갑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가 아니면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북한 선박 사건 최초 신고자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뻥 뚫린 이 사건은 애국 시민들로 인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최초 신고자인 김경현 씨는
북한 주민들이 뱃사람치고는 너무 깔끔했다고 언급했고 영상 촬영자인 전동진 씨는 당시 파도가 잔잔해 군이 파도가 높아 북한 어선을 식별하지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은 뒤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우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사이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당대표의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인근 수십여 채 가구에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주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복도형 아파트 내부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집기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6시 40분쯤에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한 농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과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서 측은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엔 경기도 안성시 삼중면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 4개와 가로등 1개가 쓰러져 주변 8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전기는 오늘 새벽 0시 15분쯤 다시 공급됐지만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종족을 감춰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저녁 7시 반쯤에는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72살 김모 씨가 시내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엽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김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필리핀에서 우리 경찰과 현지 이민청의 합동 작전을 통해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강원랜드에 보안 장비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서 2016년 6월 시한부 기소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 폭로해서 지난 징역 1년 10개월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권 등을 인사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경찰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착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별관리구역에서는 경위 이하까지 모든 경찰관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근무 적격성을 평가한 뒤 기준에 못 미치면 다른 경찰서로 전출시킬 계획입니다. 6천억 원이 들어간 화성 바이오밸리의 관로 하자 문제, 어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죠. 담당 지자체조차 이렇게 심한 하자는 처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전문가는 자재 불량과 부실 시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지고 금가고 이음부는 벌어져 재기능을 할지 의문이 드는 관로 상태. 관로 틈새로 오폐수가 새고 침하마저 진행되는 것으로 의심되면서 담당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저도 시공사가 하나만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심한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뭘까? 지난 2016년 공사 완료 직후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한 전문가는 먼저 부실 시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갯벌을 메운 연약 집안인데도 터다지기 등 기초공사가 허술해 침하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위에 토피가 얕게 됐을 때 시공 과정이든지 시공 후에 중차량이 다닐 때 하중을 받으면은 이게 저런 식으로 수평 이제 방향으로 관이 깨지는 거죠. 관 밑에 받쳐주는 모래 이걸 제대로 설치 안 했을 때 내려갈 수도 있고. 특히 초기부터 발생한 심각한 하자는 자재 결함 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비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서 볼록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관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불량관을 구입해다 사용한 거죠. 관로 보수를 맡았던 업체 측도 불량 자재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불량관으로 확정을 해서 돈을 받아주겠으니 비굴착을 먼저 진행을 해라. 자재업체 측은 자신들이 납품한 관로엔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시공 잘못을 탓했습니다. 시공비를 좀 아끼려고 막 위에 있는 흙을 갖다 덮어버리면 거기에 호박돌이나 자갈 같은 것들이 끼게 되면은 그 제품을 눌러버리는 현상이 나요. 압력을 가해서 뭐 깨졌다고 그러는데 구멍이 뚫렸다 막 이런 것 때문에 한참 그때 논쟁이 돼서.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연약 집안이라 침하나 깨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답변 외에 제대로 된 해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관로 하자로 침하가 가속화하면 일대에서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화학이나 약품업체들이 입주한 바이오밸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폐수의 독성 가스로 인한 사고나 토양 오염도 우려됩니다. 이어서 김대겸 기자입니다. YTN 취재진은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집안 이상 징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맨홀 뚜껑 주위가 쑥 꺼져 있는가 하면 보도블록 일부가 당장 내려앉을 듯 위태로운 곳도 있습니다. 모두 집안 침하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이 맨홀 주변이 땅이 다 꺼져요. 상황이 심각해지면 싱크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토양과 함께 관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상부에 있는 흙들 이런 것들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부에 지나던 사람들이나 차량이나 오폐수 유출로 토양 오염도 걱정입니다. 안에 있는 물질들이 깨진 관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인근 토양 오염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토양 오염은 바로 지하수 오염이랑 직접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여있는 오폐수에서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폭발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메탄가스라든지 폭발성 또는 맹독성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정비하러 들어갔던 인부들이 갑자기 돌연사 한다든지 또는 심할 경우에는 폭발의 가능성도.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 보완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수를 해온 상황이고 만약에 인계를 받는 지자체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수를 하는 게 저희들이 본론적인 입장입니다. 6천억 원을 들여 조성된 첨단 산업단지가 관로 화자로 위험천만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봉사하면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서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동남동쪽 33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진도 3은 실내나 건물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전북 부안군 동진면의 한 도로에서 36살 안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79살 최모 씨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 개신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문 대통령은 교단 지도자들로부터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영달 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이 내일 선고됩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세종시 한 마을에 갑자기 파리떼가 출몰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액체 비료를 밤 농장에 뿌린 게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리 사체 같은 약간은 혐오스러운 장면이 있어서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장면이어서 넣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화물차에 파리들이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냉장고 위와 끈끈이에도 죽은 파리들이 가득합니다. 이 마을에 파리떼가 들끓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밤 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만든 액상 비료를 뿌렸는데 비료에 있던 파리 유충들이 부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음식을 하기 어려울 정도고 인근 펜션은 손님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아예 임시유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망쳤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손님도 못 받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피해 주민들은 자치단체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세종시에다 얘기를 하면 면소재지니까 면사무소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면사무소 가면 보건소 가라고 하고 보건소에선 또 다시 가라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가 확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뒤늦게 방역 작업이 시작됐지만 투입된 인력은 고작 8명뿐입니다. 밤농장 면적만 58,00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파리떼는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파리 구성일 때이기 때문에 금방 다 퍼지거든요. 여기 있는 파리가 저쪽으로 날아가서 저쪽에서 유충을 낳아버리면 그쪽이 또 파리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 정상입니다. 방역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파리떼들이 이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주축이 된 방역 작업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인력이라든가 또 차량이라든가 또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면에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에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리떼가 인근 신도심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절실합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7일 오후, 한국 시각으로는 8일 새벽에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10 공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에게 발송한 초청장에 갤럭시 노트의 S펜과 카메라 구멍을 클로즈업한 이미지를 보내서 카메라와 연관된 S펜의 새 기능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이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빚을 갚아야 자녀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갚으면 변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살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입니다. 은행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익에서 차감한 상각 채권은 70에서 90%, 미상각 채권은 30%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치매보험금은 전문의가 인지사회기능 검사를 한 뒤에 발병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MRI나 CT 등에서 문제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만들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어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보험사들은 가벼운 치매 증상에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준다며 치매 보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 보험 가입자가 최근 늘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 가입자보다 올해 1분기 가입자 수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수와 더불어 치매 보험 관련 불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치매 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인지사회기능 검사를 통해 경증과 중증 치매로 나뉘고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CT나 MRI 등의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약관을 만들어 소비자와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이런 행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CT나 MRI 등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치매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치매 질병 코드와 치매약을 일정 기간 처방받아야 하는 등의 추가 조건을 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7월 초에 약관 변경 공고를 통해 금년 10월부터 상기 약관 개선 방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판매 상품도 이번 달부터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사 감독 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경변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마땅한 간경변 치료제가 없는 터라서 상용화되면 간경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간경변 환자는 남성 25만여 명, 여성 15만여 명으로 남성이 1.6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경변은 40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간질환으로 상당수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판 중인 치료제는 간경변 전 단계인 지방간 증상을 완화하거나 간세포의 활성을 도와주는 보조치료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진행을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약물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시라는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간 경화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포가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세포 내 폐기물을 자가포식 방법으로 없애는 이른바 오토파지 현상을 활성화해 간경변 유발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연구진은 지방간이 있는 제브라피쉬 물고기에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한 뒤 분석했더니 정상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간 섬유화가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 3건과 관련 논문 2건이 발표된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의료 전문 기업의 기술이 이전돼 본격적인 상용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경구가 투여가 가능한 저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도 용이하면서 새로운 저분자 물질이 신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오토파지 활성으로 인해 간경변 유발인자가 억제되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아직 작용 원리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배우 전미선 씨의 유작인 영화 나란말싸미가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작을 둘러싸고 출판사 측과 제작사 측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나란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도서출판 나노군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 제작사가 출판사 동의 없이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제작사 측이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도 입장문을 내고 출판사 측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스님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해당 서적의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된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제작사 측 주장입니다. 제작사 측은 또 저자와 영화 자문 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스님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사에 휩싸이게 된 영화 나란말싸미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과정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살인의 추억 이후 배우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세 사람이 16년 만에 뭉쳐 기대감도 적잖았지만 소헌 왕후 역을 맡은 전미선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며 고인의 유작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에 만약 출판사의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작품의 개봉은 미뤄지게 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영화 버닝의 여주인공으로 관심을 모았던 배우 전종서가 할리우드 영화의 주연을 맡아 미국에 진출합니다. 소속사 마이컴퍼니 측은 전종서가 에나릴리 아미프루 감독의 새 영화 모나리자 앤 더 블러드 문의 여주인공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나리자 앤 더 블러드 문은 미국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비범하면서도 위험한 힘을 지닌 소녀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연극과 무용 등 공연단체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육성하는 창작지원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연극과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분야의 2019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공모를 오늘부터 이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입한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은 매년 공모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모를 통해 뽑힌 공연단체에 최대 3년 동안 해마다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가수 에일리가 정규 2집 버터플라이로 2년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고음을 강조해왔던 그동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안무와 퍼포먼스에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 룸쉐이커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의 전체 프로듀싱은 에일리가 직접 맡았습니다. 엑소, 첸, DJ 쿠 등 화려한 아티스트들도 곡 작업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소감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불렀었던 음악도 거의 다 가창력 위주의 노래였고 그런 노래들을 이제 뽐내려면 조금 더 이제 무게감 있게 서서 이제 손동작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에 좀 무게감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무에 힘을 엄청 많이 쏟았는데 그렇게 안무를 신경을 많이 썼다고 또 노래를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연습을 진짜 아무도 우리 집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집에서요? 네. 집에서 자전거 타면서 라이브 연습 굉장히 많이 하고 자전거에서 이제 호흡이 이제 슬슬 올라올 때 그때쯤, 마지막 절정 단계에서 그때쯤 노래 이렇게 한두 번씩 불러고 처음에는 진짜 1세대 아이돌 H.O.T의 9월 단독 콘서트 티켓이 판매 7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콘서트 티켓은 오늘 정오 판매를 시작해 7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콘서트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티켓을 단독 판매하는 옥션 티켓에는 15만 명이 동시 접속했습니다. 러시아 해군 잠수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승조원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일 러시아 해역에서 심해 측정 연구를 수행하던 연구용 심해 잠수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이 화재로 잠수정 승조원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서 숨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사고 당시 잠수정이 러시아군을 위해서 해저와 주변 해양에 관해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군당국이 홍콩 시위대의 입법회 점거가 이뤄진 날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연합 순찰훈련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해방군보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버 공식 계정을 통해서 지난달 26일 홍콩 인근 해상에서 인근 해방군 3군의 군부대 긴급 출동, 임시 대응, 연합작전 등 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회의 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에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데 당정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당정청은 최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 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 추경 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 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 SOC 사업 및 도시재생, 어촌 뉴딜 사업 신속 집행, GTX-B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 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 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2조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3천억 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당초 계획보다 5천억 원 확대 지원하고 제로페이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저금리 대출은 당초 계획인 1조 8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만큼 구도심 상권의 복합개발, 제품 개발, 온라인 판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은 포용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거,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며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청년 대학생 햇살론 2 출시 등 주거와 교육, 자립 일자리 강화를 위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 혁신 등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네,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강원 영서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은 오전 10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이고요. 폭염주의보 속에 오늘 대구와 춘천의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31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기온이 오르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더디게 북상하면서 오늘은 제주도에만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5에서 20mm의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저녁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7도, 대구 22.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하지만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이 31도, 춘천 33도, 광주, 전주, 청주 모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륙 지역은 장마가 쉬어가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주말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심한 폭염이 찾아오겠고요. 장마 전선은 주말에 제주도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후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